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입문 강좌 세 번째 내용을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론의 수요공급 이론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해 볼 예정입니다. 성격 개념에 따른 성격이 세 가지라 그랬고, 우리가 이제 수요는 사전적인 의도된 양, 공급도 마찬가지다라는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시험에 내진 않아요. 뭐 시험에 나온 정도는 수요량은 실제 구매량을 의미한다. 뭐 공급량은 실제 판매량을 의미한다. 뭐 요 정도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끔가다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적혀져 있는 유효 수요와 유효 공급이에요. 시장은 감정이 없는 존재인데,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은, 참여자는 누구만 인정하냐? 본인 시장이 있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자만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성격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이제 수요를 말하고요. 공급은 생산 능력을 갖춘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수요도 유효수요에 해당한다. 그러면 X예요. 구매력과 생산을 갖춘 수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효수요와 유효공급을 말합니다. 반드시 수요와 공급은 유효수요, 유효공급이어야 돼. 반드시. 어떤 예시를 들 수가 있냐면 경제 이론 책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덕기가 뭐 분당에 아파트를 100채를 사겠다. 구매하겠다라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 시장 있죠. 시장은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 시장은 제가 이제 100채를 구매하겠다 의사표시, 구매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의사는 누구든지 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뭘 또 분석하냐? 그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즉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 시장 자체가 의사표시한 김덕기에 대한 뭐를 조사한다? 구매력을 조사합니다. 구매력을 조사하니까 김덕기는 이 인간이 보니까 자산이 100원이 있어요. 100원. 그럼 100원을 가진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 분당인 아파트를 100채를 구매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구매 의사네. 이걸 경제학적인 용어를 공허한 욕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무시당해요. 저는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을 못하니까 분당 아파트 시장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만수르 아시죠? 만수르? 지구촌 부자 만수르가 똑같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100채를 사겠다라고 우리나라 여행 와가지고 구매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분당이라는 시장은 어떻게 될까? 바로 반응합니다. 왜? 시장을 만수르에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의 자산이 천조야, 천조. 천조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은 저 사람은 능력자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시장이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능력이 되는 구매 의사에 대해서만 우리는 시장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반드시 뭐라고요? 구매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유효수요, 유효공급 개념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돼. 근데 시험 수준은 어떻게 나오냐? 수요는 유효수요, 반드시 구매를 갖춘 유효수요에 해당한다. 요 정도 표현만 시험에 나오고, 오답 나올 때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도 유효수요다. 이러면 X 지문이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가볍게 내는데, 이 성격 중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유량이야, 유량. 수요하고 둘 다 일정 기간이 명시되는 유량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제 시험에 낼 것인가 했을 때 교재 보시면은 거기 이제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저량은 영어로 스톡이고 여량은 흘러가는 유량, 플로 개념인데 단어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시잖아요. 저량이란 것은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고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것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보면은 유량의 예시로 가장 대표되는 게 소득이야, 소득.
소득. 그럼 이제 어떤 이게 소득이 유랑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이 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의 이제 소득은 100만 원이다. 라고 만약에 이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국어적인 표현은 모르겠지만은 경제적인 문구로는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 했을 때 이렇게 시장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해석이 중구난방이에요. 소득이 100만 원이야? 그럼 이게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갑의 소득이 100만 원 할 때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 기간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판단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유랑 변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오, 갑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이다. 오, 갑의 10년간 소득이 100만 원이다. 에? 갑의 하루 소득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초당 소득이 100만 원이다. 이야, 이것처럼 앞에 어떤 기간이 명시됨에 따라서 이 100만 원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랑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유랑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면서 뭐라고요? 이거를 유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소득이 유랑인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투자론이라든지 뭐 다른 걸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소득을 공부하시게 돼요. 어떤 것이든지 소득이 붙은 건 전부 다 유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득이 유랑인 걸 알잖아요.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소득을 창출하려면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반대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급여야, 임금. 임금 또는 급여.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유랑이냐 저랑이냐 판단할 때 그건 당연히 유랑이야. 왜? 앞에 뭐가 붙어요? 시간당. 1시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 시간당 급여. 이거를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지만은 부동산도 소득을 창출해요. 다만 부동산은 어떤 걸 창출하냐? 어떤 공간을 타인한테 점유시켜서 점유 기간 동안에 어떤 보상을 받아요. 대가를 받아요. 그게 뭐냐? 임대료야. 그래서 임대료도 우리가 대표적인 유랑 개념이다. 월 임대료 100만 원, 연 임대료 100만 원, 그리고 뭐 1시간 사용료 100만 원. 이처럼 앞에 뭐가 기간이 붙어야지 가치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유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랑 변수 시점이 붙어야 되는데 경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랑 변수로 뭘 잡냐면은 물건의 가격을 잡아요. 왜냐면 물건의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시시각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의 가격이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럼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럼 언제적 100만 원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 시점을 붙어요. 예를 들어서 2026년도 1월 1일 현재 100만 원이다. 그 100만 원은 이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야. 이처럼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저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인문 과정이니까 자세하게 논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급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할 때 교재 보면 유랑저랑의 종류를 언급을 해놨을 거예요. 그럼 교재 보면 유랑저랑 종류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서 유랑저랑을 언급했던 역사적인 지문은 예시는 다 집어넣고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가능성이 높은 거를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 단어를 다 읽어보면서 요거는 저랑 유랑이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은 패스하고 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저랑 유랑이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별도로 체크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막 앞잡아서 암기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경제 이론상에서 수많은 용어들이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를 통해서 유랑 저랑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랑, 저랑 변수로서 예시했던 것 중에 저랑의 변수 유명한 게 재고량이야. 재고량과 인구수. 두 가지가 전통적으로 물어봤던 이제 저랑의 변수예요. 우리나라 인구수를 발표할 때 우리나라 인구수는 인구조사 5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구수가 만약에 4천만 명이다. 그럼 4천만 명이다 하면 언제쯤 4천 몰라요. 그래서 인구조사 기간 만료된 그 시점에 4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날 또 달라져요. 이렇게. 그 재고 파악할 때도 그 마감 칠 때 그 재고 수량이 있잖아요. 그 수량이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재고 파악할 때 그 시점에서만 재고 수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특정 시점을 명시해 의미가 전달되는 게 저량이다라는 거죠. 그 세부적인 요 내용들은 우리가 찬찬히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논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입문까지 할 내용은 성격이 유량 사전적인 의도된 양이고 그리고 유효수 유효 공급이다라는 걸 먼저 잡아놓고 얘네들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습할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시험 공부 과정에 내공이 쌓이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 저랑 유량이 별도로 시험에 나오고 있더라. 그 하나 예시를 잠깐 보면은 30회 때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수유량은 일정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이건 틀렸다 그랬죠. 그냥 수유량은 사전적 개념인데 실제 구매량은 사후적 개념이다 보니까 이가 일치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틀린 지문으로 보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야. 요때 조금 나왔는데 그 수요와 공급은 구매 또는 생산에 필요한 비용, 지불 또는 감당 능력이, 즉 경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 유효 공급, 즉 능력자만 인정된다 그랬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 두 가지 내용은 즉 사전적 개념 아느냐, 유효 개념을 아느냐는 잘 안 나와요.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단독으로 몇 번씩 나왔던 것은 유랑, 저랑이에요. 그럼 31회 때도 나왔었고, 34회 때도 나왔는데, 31회 때가 그나마 조금 생각하는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유랑, 저랑이 역사적인 배경은 12회 때 처음 나왔는데, 12회부터 시작해서 24회까지 대단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이때 출제했던 데이터들이 많은 교재에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31회 때 나왔었고 다시 이제 34회 때 또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유량의 변수가 모두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개수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자산하고 여기 보시면 통화량하고 자본 얘네들은 대표적인 저량이고요. 여기 소득 나왔죠? 그 소비는 수요잖아. 그리고 신규주택 공급량. 여러분들 신규주택 공급량 할 때 있죠? 요 세 가지죠. 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신규주택 공급량은 신축이잖아요. 신축은 특정 시점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통해서 논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 정책들이 발표할 때 앞으로 뭐 분당 지역에다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뭐 100만 채를 공급하겠다. 그 신규주택 100만 채 공급할 때 앞에 뭐가 붙어? 향후 5년 동안에 기간이 붙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그 유형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입문 과정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구나. 나는 이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에 총론 그 수요와 공급 성격 중에서는 단독 문제를 제일 의미가 있는 것은 유량, 저량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마지막까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처음부터 이해 중심으로 해주시다 보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테마로 들어가는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요 공급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논할 때는 어떤 것이 이제 우선 필요하냐면은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법칙은 우리가 어떤 수요량이라는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요.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만약에 A 물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 A 물건이 과연 시장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수요가 일어나고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이 수요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수요 이론이에요. 근데 수요량이 이제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끊임없이 변할 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요. 어묵을 사고 싶어요. 어묵 먹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사항이 뭐예요? 마트 가가지고 이 어묵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런데 어묵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원 가격이 보고서 어묵 수량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가격만 영향 미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묵 가격이 1,000원이에요. 라고 듣는 순간에, 하나당 1,000원이야. 근데 가격이 1,000원인데 지갑을 봤더니 본인의 소득이 만약에 500원밖에 없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은 가격에 대해서 소득 가지고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떡볶이가 1인분에 만약에 100원에 팔고 있어. 그럼 어묵을 구매하러 갔다가 떡볶이 소비로 바꿀 수가 있죠. 이처럼 특정 물건 수요량의 변화를 논할 때는 그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인 소득이라든지 다른 물건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미래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이처럼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특정 물건 수요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분석하는 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보자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영향 미치는 요소 중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해봤더니 그 물건의 가격이야, 가격. 그 물건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뭐다? 그게 수요 법칙입니다. 가장 기초죠.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 비싸진 거죠? 그럼 비싸지면 더 사요, 덜 사요? 덜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기존보다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고,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은 물건의 가격이 내려갔네? 기존보다 어떻게 더 사겠지? 수요량은 증가가 됩니다. 이처럼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구현한 것이 나중에 논할 사항으로 우리가 약속하기를 시장을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근데 종축에다가는 가격을 잡고 횡축에다가는 양을 잡아. 수요는 수요량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 반대 방향이야. 그럼 수요 곡선 모양은 어떻게든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를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할 예정이에요. 단계를 거치면서. 즉 뭐냐면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P0 상태였을 때 수요량 Q0고 P0에 해당되는 수요량을 좌표에 찍으면 요 지점에 찍히는데 만약에 A 가격, 어떤 물건의 가격이 P1으로 상승해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요량은 Q1으로 줄어들고 그 P1에 해당되는 수요량 Q1을 좌표에 찍으면 요 지점을 B점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두 점을, 즉 두 개의 가격에 대응하는 두 개의 수요량을 연결시킨 두 수요량점 A점과 B점 연결해 봤더니 이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 우리가 뭐다? 수요 곡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수요 곡선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이 모양 우리가 우하향이다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럼 이것이 수요 법칙 그대로 구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아까도 논했던 것처럼 특정 물건 수요량이 영향 미치는 것이 가격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가격 이외의 요인도 영향 미칠 거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무수히 많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이 수요량에 충격을 줘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질서가 어떤 것이니 이 외부적인 요인에 가격 외의 시장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충격을 받다 보면은 이 전체가 막 흔들리게 돼, 이렇게.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특정 물건 수요량의 변화를 논할 때 그 물건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모습과 가격 말고 다른 요소의 이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모습을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테마로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1회 때 나왔던 거죠. 그럼 이 중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법칙 그대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해당제와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수요량의 변화를 그러고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면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이동 나타나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 그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말하고 이거를 우리는 뭐다?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내는데 자체가 이동할 때 우측 이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고 좌측 이동은 수요가 감소했다 그래요. 근데 요 내용들을 시험에 낼 때 막 문구상으로 암기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 P0 상태에서 수요량 Q0였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때 수요량점이 A점이야. 근데 가격이 P1으로 하락했어. 이거는 해당 재와 가격이 변한 거야. 이 XJ라 가정하면 XJ까지 변한 겁니다. P1으로 변했더니 수요량이 Q1으로 변했죠. 그럼 두 점을 연결하면은 우항하는 수요 곡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 일으킨 원인이 뭐가 변한 거야? 가격이 변한 거야. 해당 재와 가격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어떻게 표시했다? 수요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들끼리 이렇게 이동해서 나타난 거 있죠? 이처럼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와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곡선상에 점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자.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 이 거꾸로 해당 재와 가격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P0 상태에서 수요량이 Q0가 돼 있어요. 여기가 수요량점이야. 그래서 요거랑 왼쪽과 똑같은 그림인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했다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이게 100원짜리였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가 구매가 됐다로 가정하는 A점이었는데, 이게 이거야. 근데 소득이 늘면요, 가격이 100원짜리였을 때 기존 소득에서 10개만 구매했던 능력자가 소득이 늘어났네? 그러면 기존보다 더 살 수 있어? 덜 살 수 있어? 더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0원밖에 없을 때 어묵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몇 개만 사요? 하나만 사는 거야. 하나만. 그래서 1,000원짜리였을 때 어묵을 하나밖에 사지 못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아졌어. 돈 많이 벌었어. 그 소득이 갑자기 10,000원이 됐어. 그럼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똑같은 1,000원짜리를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야. 한 개만 구매했다가 10개까지 구매력이 더 커졌죠. 그러면 이것처럼 여기서 수요량이 변했는데 여기 수요량이 변한 것은 원인이 뭐야? 가격은 영향 줬어, 안 줬어? 영향 주지 않았죠. 해당 재와 가격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얘가 뭐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가격 위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어떻게 하냐? 수요 곡선 10개 했던 것이 만약에 먼저 1개라고 가정했을 때 어묵 10개가 구매력이 늦었으면 여기 있던 소비량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던 소비 이렇게 됐을 때는 수요 곡선상에서의 왼쪽처럼 점의 이동으로는 요 수요량이 변한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던 수요량이 요쪽으로 옮긴 거를 변한 거를 표현하려면은 수요 곡선을 벗어난 외곽 지점에 수요량점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은 하나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진 이 곡선을 우측으로 수평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즉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양이 증가한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 재와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니까 해당 재와 가격 이외에 소득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표시한다? 곡선 이처럼 자체 이동을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기본 강의 시간 하겠지만은 요 입문 시간에서 정리할 것은 수요량의 변화랑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구나.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딱 하나. 해당 물건의 가격의 변화로 양이 변하는 것을 곡선 점이 나타내는 것이고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그 가격은 영향 주지 않고 가격 말고 다른 요소의 수요량이 변하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내는 걸 수요의 변화를 그러는구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 주제로서 연습을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 옛날에 시험에 나온 게 18회 때 가지고 해보면은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틀린 거야. 수요의 변화는 뭐였었어요? 아까처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랑 우리가 느낌상은 뭐죠?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딱 하나잖아. 뭐다? 해당 재와 가격. 그럼 이때는 뭘 확인한다? 어떤 물건 가지고 분석하냐? 아파트를 분석하는 거야.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곡선상의 점위로 나타내고 아파트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의 수요량이 변하는 곡선
자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 요지는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수요량의 변화를 찾아라. 그러면 해당자를 보고 해당자가 뭐죠? 아파트지. 그 보기 중에 이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보니까 여기 1번에 있고요. 나머지 인구, 소득, 선호도, 기대 얘네들은 전부 뭐예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이건 기본 강의 다시 보겠지만은 이처럼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는 게 하나의 시험 테마구나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수요 공급에 대한 기초를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앞에서 논했던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의 연장선상으로 특히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수요 변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자와 가격 이외에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 풀 때 그 중에 제일 이제 고민스러운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잠깐 목차에 나와 있는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거랑 대체제, 보완제를 구별하는 거. 요게 이제 그나마 좀 생각하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도 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제, 열등제, 이것은 이제 뭐냐. 먼저 여러분들이 정상제와 열등제가 만약에 등장했다. 그럼 이거는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요소 중에 이거 오로지 원인이 소득이야, 소득. 소득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정상제, 열등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득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근데 이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수요량을 과연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1,000원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을 구매할 때 할당된 수익이 1,000원인데 물건의 가격이 100원이면은 수요량이 10개까지 최대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10개, 100원이었을 때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우하향의 어떤 물건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수요 법칙이다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로서 비싸지면은 덜 사고 싸면은 더 사서 곡선상의 점이 나타내는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수요의 변화는 뭐였냐면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라 그랬죠. 그럼 어떤 의미냐? 물건의 가격이 100원인데 얘는 고정이야. 근데 가격 요소 중에 소득이 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소득이 만약에 2,000원으로 늘어났다. 그럼 가격이 100원짜리가 소득 1,000원일 때는 10개까지 구매 가능했는데 소득이 2,000원 늘어나면 이제 몇 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겠어요?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20개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기존에 소득 1,000원일 때는 100원짜리가 10개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20개까지 소비량이 늘어나요. 그때 해당되는 요 지점을 가격 100원에 대응하는 수요량점이 되는데 그럼 수요량이 10개, 20개 늘어난 거를 수요 법칙처럼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이 나타낼 수 없으니까 요 지점 설명하면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서 즉 수요의 변화라는 요소에 의한 즉 곡선 자체 이동을 통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반드시 그러진 않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은 기존에 소비했던 물건을 오히려 줄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물건을 더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다 해서 특정 물건 소비량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소득이 늘는데 소비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줄어드는 물건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정상제하고 열등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상제, 열등제란 말이 나왔다. 그럼 오로지 원인은 뭐다? 소득이다. 그럼 소득에서 구분하는 두 제가 있는데 그럼 정상, 열등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향 가지고 구분해요. 소득이 늘었네. 여기 보신 것처럼 소득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동일한 방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정상제라 그러고 열등제는 반대방 움직이는 거야. 무슨 뜻이냐? 소득이 늘었어요. 수요량도 늘었어요. 같은 방향을 움직였죠. 우리가 이거를 정상제라 그러고 이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곡선 자체가 이렇게 기존보다 양이 늘었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해서 나타내. 근데 여기 보면은 소득이 늘었더니 오히려 소비량이 줄었죠. 이거는 소득의 변화랑 수요량이 반대 방향에 움직였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열등제라 그래. 그럼 소득이 늘면 이 물건의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으로 굳이 따지면은 지금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 현재 소득에 의해서 현재 소득 수준에서 만약에 5평짜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꿈은 뭐냐? 나는 돈만 많이 벌면은 나는 30평대로 옮기겠다라고 해요. 그 돈만 많이 벌면 나는 30평대로 갈아타갈 때 이 사람한테 소득이 늘면은 요거에 대한 갈아탄다는 건 수요가 늘어나니까 30평짜리가 이 사람한테는 정상제가 되고 그럼 돈을 많이 벌면 30을 갈아타면 나는 이제 지겨운 5평짜리 주택은 나는 소비를 하지 않겠다 하면은 오히려 소비량이 이건 줄잖아. 이 사람한테는 소득이 늘면은 얘 수요는 늘고 얘는 소비가 준 거기 때문에 30평짜리 주택이 이 사람한테는 정상제가 되고 5평짜리 주택 이 사람한테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정상제, 어떤 게 열등제냐? 물건에 따라 다 정해진 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정상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열등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면은 주택의 평수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 좀 30평대 이상의 주택은 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는 30평짜리 주택이 그냥 정상제로 고정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말고 어떤 다른 사람은 돈만 더 벌면 나는 100평대로 다 갈아타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30평짜리가 열등제가 되고 저한테는 정상제였던 물건이 그 사람은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우리는 전부 다 아파트, 부동산을 예를 들잖아요. 부동산 수요 변화의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볼 때 이때 부동산은 정상제다, 열등제라는 거를 문제상에서 명시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그럼 정상제다? 그럼 소득이 늘었다는 보기가 나오면 아 얘는 수요가 증가하는 내용이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그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거를 연습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체제 보완제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의 소비를 할 때 그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다른 물건 가격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 다른 물건의 가격이 해당자 소비량에 영향을 줘요. 이게 해당자 소비량에.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물건은 서로 무관한제가 아니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관련제라 그래요. 관련제에는 두 개가 있어요.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 보완제 명시 용어에 대한 해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어가 아닌 뉘앙스를 느끼시면 돼. 그럼 도대체 대체제가 뭐냐? 효용이 비슷하여 어느 상품 소비에도 만족감이 동일한 상품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대체제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물건하고 B 물건이 대체제라고 가정을 한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체제는 어떤 물건이냐? 소비자가 A를 구매하든 B를 구매하든 효용, 여기 효용이 비슷하다 그랬죠? 만족감이 같은 물건을 우리가 대체제라 그래. 즉 다시 A랑 B가 서로 대체제야. 그러면은 소비자는 A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효용하고 B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죠. 얘네들이 같은 물건이야. 그럼 소비자는 어느 걸 소비해도 만족감이 같으면은 어떤 걸 사겠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체 관계 있는 물건을 살 때는 어느 거를 우리 수요하는 거니까 어느 걸 사냐 할 때는 A 또는 B를 사게 돼요. A 또는 B. 그러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사는데 이왕이면 어느 걸 사겠어? 싼 걸 사요, 싼 거. 둘 중에 같은 만족감이니까 어느 게 더 싸다? A가 가격이 싸면은 A를 사고 B가 더 가격이 싸면 B를 사게 돼요. 그래서 대체 다시 정리해봐요.
효용이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대체제라 그런다. 그러면 어느 걸 소비해도 만족감이 같으니까 선택적으로 어느 걸 사냐? 두 가지 물건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 가격이 싼 걸 구매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죠. 소비자가 분당 지역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돈 들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30평 아파트가 10억이래. 근데 제가 가져온 돈은 100만 원 가져왔어.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그런데 바로 옆에서 10m 떨어진 옆에서 오피스텔을 팔고 있네. 근데 오피스텔이 100평짜리야. 그래서 가면서 아파트를 사러 왔다가 오피스텔이 얼마에 100평짜리 물어보니까 10만 원이래. 그러면 아파트 사러 왔다가 같은 주거용이네. 그래서 오피스텔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싸니까. 이런 걸 우리가 대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완제는 뭐냐? 보완제는 말 그대로 함께 소비할 때, 공동 소비야.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커지는 물건을 우리가 보완제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보완제다. 보완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 돼. 부족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 소비자가 A를 구매했어요. 근데 뭔가 허전한 거야. 그쵸? 분쟁이랑 떡볶이 시켰어. 떡볶이 먹으면 뭔가 허전한 거야. 이게. 그러면은 A 물건 소비에 부족한 거를 보충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완강의 B를 얘를 같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강의 물건은 공동 소비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뭐였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건데 얘는 둘 다 소비하는 거죠. 둘 다 소비를 늘리든지 둘 다 소비를 줄이든지. 떡볶이만 먹으면 이상하니까 뭐도 같이 사요. 튀김도 같이 사고 어묵도 같이 사고 그리고 부족하니까 라면도 같이 하고. 그럼 테이블에 보면은 어묵, 떡볶이, 분식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보완관계의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나중에 느끼시겠지만은 수요의 변화 문제를 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처음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전혀 문외한이었다가 중개성공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학교를 딱 진입했을 때 첫 번째 진입 장벽으로 느끼는 파트가 이 대체제 보완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앞잡아서 암기하셔도 그러면 안 되고, 대체제 보완제가 가지는 학문적인 의미를 잘 파악한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연습을 꼭 반드시 처음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보면 지름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 나온 거를 약간 확인해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4개만 잠깐 해봤어요. 소득이 늘었어요. 근데 어떤 수요량이 늘었어요. 이 부동산은 정상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우선은 정상지인지 아닌지를, 정상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인이 소득이라 그랬잖아. 소득이니까 둘 중에 하나야. 정상지 아니면은 열등지야. 그리고 정상 열등은 방향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죠. 소득이 늘었어요. 수량도 같은 방향이네. 그러면 얘는 정상제다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하고 C 수요가 감소했다. A, B 대체제. 이거는 단독으로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흐름을 잘 보세요. 지금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흐름은 나중에 연습할 텐데 A가 비싸졌어. 비싸지 A를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죠. A에 대한 소비는 어떻다? 줄어들어요. 이거는 수요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비싼 걸 안 사. 그런데 봤더니 B 수요가 어떻다고 나왔어. B 수요는 늘었고, 근데 C 수요는 어떻다? C 수요는 감소했다 그랬잖아. 그럼 A가 비싸져서 A를 안 샀더니, 오히려 B는 샀네. 얘는 안 사고 얘는 샀으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산 거죠. 그럼 얘는 뭐다? 대체제가 되고요. 얘가 안 샀더니 얘도 같이 안 산 거냐. 얘도 같이 소비량이 줄었으니까. 얘는 같은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니까 공동명체죠. 얘는 보완제가 돼요. 그래서 A, B는 대체제, A, C는 보완제라는 요 조건은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3번의 구체적인 예세.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둘은 무슨 관계 있을까? 대체제라고 나왔잖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독과 아파트 대체 명시해주면 대체제 명시된 거 맞춰서 하셔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 사겠지. 똑같아요. 단독주택 비싸졌어. 얘 사 안 사? 단독주택. 비싸니까 얘는 안 사. 그 얘는 안 사는 대신에 소비자가 어디로 가요? 요거랑 대체 관계 있는 아파트로 몰려오겠지. 아파트 수요는 어떻다? 저거 안 사니까 요걸 사니까 요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겠지. 수요가 증가된 곳은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간다. 요거는 맞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4번 보면은 보완제 나왔네. 보완제 가격 하락했대. 보완제 하락해서 얘 보완제 사 안 사? 보완제 사겠지. 이 보완제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게 돼요. 보완제를 공동매체라 그랬죠. 보완제가 하락해서 보완제 샀으니까 이거는 보완 가격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돼? 얘도 수요가 증가하겠지.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은 당장 알 수가 없지만은 대체지 보완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요 주제와 관련되는 문제를 진짜 많이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하나의 이제 수요연구 들어갈 첫 번째 주제인데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라는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거를 재밌게 앞으로 공부해야지 라는 식으로 잘 생각만 우선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수요연구분. 이렇게 해서 경제론에 대한 가장 기초인 수요연구에 대해서 이런 걸 다룹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경제론 다음으로 다루는 게 이제 뭐겠어요? 경제론은 이제 수요 공급을 다루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시장의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부분을 다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이거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시장론에 대해서는 요런 거를 다루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목차가 있어요. 주제들이 있다는 뜻이야. 거기에 맞춰서 중개사 수험서는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논할 사항이 당연히 뭐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일반 시장에 비해서 어떠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해가지고 시장의 특성에 대한 주제가 되죠. 이 시장의 특성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거의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낼 정도로 시험에 자주 냅니다. 그래서 자주 내다 보니까 시험 지문이 바닥에 났어요. 지금은 나온 거 또 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시험 지문 구현되는가를 앞으로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먼저 부동산 특성을 이제 공부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노동 시장, 수출 시장, 농산물 시장, 모든 시장이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현실은 다 불완전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기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시장은 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런데 시장마다 불완전성의 정도가 다 달라요. 즉 A 시장은 B 시장보다 더 불완전 시장이다. 그러면은 왜 A가 B보다 왜 더 불완전해? 그때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완전 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완전 시장이 아닌 시장 무슨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야. 불완전 시장.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이야? 당연히 불완전 시장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으로 구현할 때 다음은 부동산 시장 특성에 대한 설명에다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보기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 집은 무조건 뭐다? X가 되는 거야, X.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의 역할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성립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다음은 완전 경쟁이 성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건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특성이라는 나중에 정책론 공부할 때 이 완전 시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완전 경쟁 시장은 첫 번째로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둘 다 다수야. 예, 수요자도 다수고 공급자도 다수야. 그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가격을 소수가 지배할까 다수가 지배할까? 그렇죠. 소수가 지배해, 소수가. 즉 수요자가 한 사람인데 공급자가 100명이다. 그럼 수요자가 가격을 지배해요. 근데 공급자가 만약 한 명이고 수요자가 100명이다. 협상할 때 공급자가 가격을 지배해요. 즉 소수가 다수를 가격을 지배하는데 이거를 현실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지배를 행사하는 게 이제 어느 한쪽이 소수인 경우인데 그 완전 시장은 수요자도 다수고 공급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가격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가격
수능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문제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존재한다고 무조건 X가 된다고 알아두셔야 돼. 이건 나중에 또 논하도록 하고 또 두 사람이 다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거래되는 상품이 있죠. 상품은 동질하게 돼요. 그 상품이 동질하니까 상품 가격이 똑같아지는 나중에 논하지만은 일물일가의 법칙이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라는 논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성립이 돼요. 이건 천천히 논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나는 게 요즘에 이거죠. 완전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유명한 게 있어요. 하나가 물건의 가격이 싸다는 거야. 저렴하다. 그러니까 물건에 완전히 거래된 상품의 가격이 싸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구매력을 갖췄어요. 그럼 뭐만 표출하면 돼? 구매 의사만 표출하면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은 싸다. 그래서 어느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시장의 불안전성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게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 비싸니까 대표적인 불안전 시장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어요. 정부가 법으로 하잖아요. 간섭이 없다.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가는데 인허가 절차 이런 게 없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또 하나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래되는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랑 내 정보가 똑같아. 그러니까 우수한 정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서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그 시장이 완전 시장인데 네 가지가 하나 더 충족하지 못하면 그 시장은 무조건 불안전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안전 시장으로 이미 인정을 해놓고 불안전 시장이라는 부동산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요 소개를 앞으로 쭉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는 먼저 국지적 시장이야. 국지적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뜻이야. 이건 저희들이 느끼잖아요. 분당 부동산 시장과 저기 충남 부여 부동산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조절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탄력성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상품이 또 다 달라. 부동산은 지역별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도 상품마다 달라. 같은 지역에 토지가 있어. 같은 지역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도 붙어있는 토지조차도 가격대가 달라요. 상품이 다 다르다. 상품 간의 비교도 쉽지가 않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비공개적.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정보가 달라. 그래서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논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라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 이거 저희들이 느껴요. 거래가 정보 비용이 다 다르고 때문에 부동산이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부동산 시장은 다 개별 시장이 돼요. 여기서 논했던 하나의 내용이 다른 시장 분석할 때 그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과 여기서 나타나는 다 달라. 다 개별 시장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기가 어렵다. 비조직성. 그리고 부동산은 비싸니까 매수자 찾기가 힘들어서 매매 기간이 장기적이야. 장기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물건과 달리 현금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중에 국수 비비비라는 식으로 뭐 기본적으로 편법으로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시장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이러한 시장의 특성이 어떤 지문으로 시험 문제로 구현이 되는가 요거를 또 파악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이 주제는 기본 강의할 때 문제랑 더불어서 같이 해볼 예정인데 다만 하나의 맛배기로 한번 이제 기출에 나온 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이게 아까 논했던 무슨 시장? 국지적 시장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문까지 논하지 않았지만은 왜 국지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냐는 것을 부동산 특성하고 매칭을 시켜요. 이게 부중성 때문이라 되는데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이다 나중에 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회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나온 게 아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가 않다 그랬죠. 수급 조절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지문의 포인트는 뭐다? 단기적이야. 왜냐? 불안전 시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급 조절이 가능해.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게 좀 시간이 걸려. 시간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는구나.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있는 거 틀렸고. 그리고 표준화가 어렵다 그래. 이거 아까 논했던 상품이 뭐다? 비표준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복잡하게 되지. 이것도 당연히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설명한 지문이구나. 느낌이 오고요. 정보 비대칭성 아까 논했죠? 거래 비공개성. 비공개성은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 그게 최근에 여러 번 나와서 이것도 맞고요. 그 거래 비용이 증가되는데 무슨 뜻이야? 고가란 뜻이야. 비싸다는 게 결국 시장에 무슨 장벽이 돼? 진입 장벽이 되지. 그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무슨 시장 돼버려? 불안전 시장. 아까 부동산 완전 시장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율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가격이 싸야 돼. 근데 거래 비용이 증가됐다? 비싸구나. 비싸는 뭐예요? 진입 장벽이구나. 진입 장벽이 있네? 시장 무슨 시장이다? 불안전 시장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이것도 유명하죠. 부동산 특성을 설명했는데 다수의 판매자, 다수의 구매자. 그 이 시장이 판매자, 수요자 다수면 뭐라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틀렸다 그랬죠. 부동산 이미 무슨 시장으로 결론 내리고 내용을 진행한다? 불안전 시장으로 결론 내리고 진행하는데 둘 다 다수니까 잘못됐지. 소수라고 하셔야 돼. 요거는 X. 그래서 하나 맞배기를 했지만은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의 특성을 공부할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내용을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논하고 다음 주제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